디지털용용 반도체 소자 2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500페이지 Charge Coupled Device 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Charge Coupled Device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MOS 구조에 기초해 가지고 그 MOS 구조의 다이내믹한 특성을 이용한 디바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작 원리가 DRAM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S 구조에서 이런 MOS 구조에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의 단면을 보게 되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MOS 구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디플레이션 영역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지금 이 굽어진 정도를 우리가 surface potential psi라 그랬죠. surface potential psi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surface potential을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그냥 P-타입 실리콘이고 이 메탈 밑에 부분은 밴드가 굽어질 테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굽어진 이게 surface potential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이트 밑에는 surface가 아래로 굽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웰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렇게 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P벌크 영역과 이쪽 P벌크 영역은 포텐셜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포텐셜 웰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여기 게이트에다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0V에서 5V로 변동하는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떤 펄스 모양의 이런 스텝 펑션 이런 어브럽트하게 변하는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은 게이트 밑에 갑자기 양해 전압을 걸게 되니까 서피스 포텐셜이 쭉 거기 굽어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서피스 포텐셜이 굽어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횡단면 쪽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밴드 모양이 포텐셜의 모양이 이 모양에서 갑자기 이게 훅 하고 떨어져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포텐셜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훅 하고 늘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늘어나요. 가우스의 법칙은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서멀리 생성되는 전자가 공급받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자가 생긴다 그랬죠? 전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자가 생기면서 디플리션의 폭이 원래 자기가 가져야 할 맥시멈 디플리션 폭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돌아온다고. 됐습니까?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의 양의 전압을 어브럽트하게 인가가 됐을 적에 디플리션 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딥 디플리션이라고 불렀었죠. 딥 디플리션.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포텐셜 웰에 전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전자가 없느냐 빈 포텐셜 웰로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로직 디바이스로 이용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이 포텐셜 웰에 있는 상태를 가령 있는 상태를 제로 스테이트라 그러고 여기에 전자가 없이 비어 있는 상태를 원 스테이트 1이라 그런다면은 스테이트 1을 우리가 빈 상태라 그러고 스테이트 제로를 갖다가 전자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제로 스테이트라고 만약에 로직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딥 디플리션을 일으켜가지고 원 스테이트로 만들어 놨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인버전 차지가 만들어지니까 데이터가 지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워지는 효과가. 그죠? 그래서 다이내믹 램에서 리프레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원인과 비슷한 맥락에 이 피직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D램은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는 개념의 측면에서 강의를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CCD, Charge Coupled Device 혹은 뭐 Charge Transfer Device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Charge Transferred Device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CCD, 뭐 CTD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CCD 디바이스는 오늘날 많이 판매되고 있는 CMOS 이미저와 함께 영상 처리 디바이스로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드폰에 탑재되는 CMOS 이미저 CMOS 이미저 흔히 이렇게 탑재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 전부 지금 CCD, CTD라는 디바이스가 적용돼서 카메라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동작 원리를 볼 것 같으면 방금 얘기한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메탈 밑에 지금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옥사이드 밑에 실리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 횡방향으로 볼 적에는 포텐셜 웰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메탈 밑에는 이제 서피스가 아래로 굽어지니까 서피스 포텐셜이 이만큼 크기를 갖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빛을 쪼인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신호가 빛을 쪼여가지고 일렉트론이 생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게 되겠죠. 그죠? 예, 쌓여 있게 되면은 전자가 존재를 하니까 뭐 스테이트 제로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압을 인가했는데
빛이 인가되지 않아서 일렉트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자가 없으니까 state 1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하겠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CCD의 개념은 뭔가 하면 여기에 다시 전극을 하나 더 얹어요. 옆에. 그래서 전극을 옆에다가 이렇게 어레이로, 이게 지금 리니어 어레이인데 이걸 만약에 2차원적으로 얘기하면 X축과 Y축으로 어레이를 쭉 만들 수가 있죠. 어레이를. 전극들을 이렇게 쭉 만들면 투디멘셔널한 MOS 캐패시터의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어레이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로우와 칼럼에다가 다음과 같이 신호를 묶어가지고 전압을 순차적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 가령 지금 이게 G1이라고 불리우는 이쪽 셀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제로가 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전자가 만들어졌다. 스테이트 제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압이 그 다음에 옆에 인접하고 있는 게이트에다가 전압이 인가하게 되면 이쪽에 서피스 포텐셜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웰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졌던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쉐어가 되죠. 이렇게 포텐셜 웰의 모양이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니까 여기 차 있던 전자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다시 여기에 전압이 이 왼쪽 포토셀 쪽에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쪽에 포텐셜이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 있었던 차지가 오른쪽으로 트랜스퍼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호가 제로라는 데이터 혹은 1이라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트랜스퍼 되는 디바이스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레이를 구성하게 되면은 디지털 회로에서 얘기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라는 개념도 구현을 할 수 있고, 어떤 디지털 신호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하나의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의 프레임 주기 동안 어떤 영상을 블랙 앤 다크 앤 화이트로 이걸 다 각 어레이에서 포토 센싱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만들어진 이 전하죠. 전하를 다음 셀로 이렇게 쉬프트 시키면서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CCD의 개념입니다. CCD는 포토셀에서 만들어진 이 전자를 그대로 이렇게 옆에 셀로 쉬프트 시켜가지고 차지를 트랜스퍼 시키는 디바이스고, 현재 휴대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CMOS 이미저라는 거, CMOS 센서라는 거는 포토셀에서 바로 생성된 전자를 전압 신호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전압 신호를 프로세싱하는 게 CMOS 이미저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 처리할 적에 만약에 이게 여기에 신호가 전화가 없는 신호, 조금 전에 봤던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신호였다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거를 트랜스퍼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서멀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생기기 전에 트랜스퍼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게 CCD의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 메모리 셀의 구조를 다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책에 이게 지금 페이지 518페이지에 피겨 9-28입니다. 볼 것 같으면은 그
큰 블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이게 메모리 셀 블럭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워드 라인이죠. 워드 라인이고, 그리고 이게 비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워드 라인이 로우가 n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n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계의 노드들이 생기죠. 메모리 어드레스들이 생겨요. 노드점들이 생기는 거죠. 요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메모리 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셀들이 되는 거죠. 셀들이. 그래서 이 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가 DRAM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따 공부할 SRAM 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EPROM 셀들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로우에, 그러니까 로우가 지금 n개의 로우가 있는데 n개의 로우 중에 어떤 거를 지정을 하고, 또 n개의 컬럼 중에서 어떤 컬럼을 지정을 하는지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얘가 로우 디코더라고 그러고, 얘를 갖다가 컬럼 디코더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인 구조가 로우 디코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 디코더와 컬럼 디코더에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서 현재 특정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스테이트 1인지 스테이트 0인지를 판별하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각 비트 라인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각 셀을 구성하는 이 셀을 DRAM으로 구성했을 적에 DRAM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DRAM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셀 그러면은 세미컨덕터 메모리 그러면은 뭐 분류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휘발성 메모리냐 비휘발성 메모리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비휘발성이 있고 비휘발성 메모리, 우리가 non-volatile 메모리 이렇게 부르죠. 줄여가지고 뭐 NVM 이렇게 부르죠. NVM 비휘발성 메모리. 그 다음에 뭐 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라는 것은 전원 공급이 끊기면 저장해 놓았던, 여기 셀에 저장해 놓았던 데이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전원을 끊어버리면. 그걸 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러고, 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SRAM과 DRAM이 있죠. 전원을 끊어도 전원을 끊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보존되는 메모리를 NVM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뭐 PROM,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ROM, Read Only Memory, 뭐 PROM, Programmable Memory, 그 다음에 EPROM, Erasable Memory,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지울 수 있는 WEPROM, Electrically Erasable Memory, 그 다음에 뭐 Flash Memory,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속하죠. 그래서 첫 번째 토픽으로 우리가 DRAM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역시 이제 워드라인 디코더, 그 다음에 컬럼 디코더와 각각의 셀에는
DRAM 셀이라는 거는 하나의 액세스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T, 1C 셀로 되어 있다 그러죠, 보통. 1T, 1C.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워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비트 라인이면은 워드 라인에 어떤 액세스하는 트랜지스터에 게이트가 물려 있고, 이렇게, 그죠? 게이트가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에는 이와 같은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죠. 캐패시터가 스토리지 캐패시터죠. 그래서 얘는 스토리지 캐패시터라고 그러죠. 액세스 트랜지스터라고 그러죠. XSTR이라고 그러죠. 트랜지스터. 그죠? 그래서 비트 라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1 혹은 0이라는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은 워드 라인을 하이 볼테이지를 인가해서 하이를 인가해 가지고 이거 트랜지스터를 열어주겠죠. 열어주면은 비트 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써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드 라인을 열어주게 되면 여기 저장돼 있던 전압이 일로 읽어지겠죠. 그죠? 이거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은 액세스 트랜지스터는 NMOS로 구현을 하겠죠. NMOS로 구현을 해서 여기 게이트가 있고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 드레인 쪽에 캐패시터를 다시 구현을 해야 되니까 캐패시터는 모스 캐패시터를 쓰면 되겠어요. 폴리실리콘 밑에 옥사이드 밑에 모스 캐패시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차지를 스토리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T, 1C로 구성된 하나의 DRAM 셀이 되겠습니다. 동작 원리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을 그림을 그리도록 할까요? 같으면은 이게 이제 메탈 라인이 되는 거고 모래같이 표시된 부분이 이제 SiO2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로 도핑을 하고 이 끝에는 메탈 라인이 끝나는 부분은 이제 P 플러스로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워드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비트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트랜스퍼 리전이라고 불러요. 아까 CCD에서 차지를 트랜스퍼 하는 부분이죠. 차지를 트랜스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여기를 스토리지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 캐패시터 CS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CS를 이쪽에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워드라인에다가 워드라인에 5V를 인가를 하고 비트라인에다가 5V를 인가를 하게 되면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면 우린 지금 포텐셜 외를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면 제일 먼저 이곳 비트라인 쪽에는 5V를 인가를 하니까 5V를 인가하니까 포텐셜 웰의 모습이 여기가 이제 여기를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플레이트, 캐패시터 플레이트. 물론 여기도 플레이트에도 5V를 인가를 해요. 5V를. 그러면은 트랜스퍼 영역이랑 플레이트 영역이 다 이렇게 되고 5V를 인가하면은 에너지 밴드 디아그램에서 밴드를 끌고 포뮬러 밴드를 끌고 내려가니까 컨덕션 밴드 엣지도 같이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끌고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P 영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리고 비트라인에 5V를 걸었으니까 전자는 여기까지만 차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워드라인을 5V 상태에서 0V로 떨어뜨리면 5V에서 0V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워드라인 밑에 서피스 포텐셜이 이만큼 굽어져 있던 것이 이게 덜 굽어지겠죠. 0V인가 하면. 그러니까 밴드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퍼 영역에 컨덕션 밴드 엣지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 부분이.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전자는 지금 어디까지 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 있던 거잖아요. 전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빈 상태로 있게 되겠죠. 빈 상태로. 여기는 일렉트론이 없어요. 일렉트론이 빈 상태로 스테이트 1이라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영역에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데이터 1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스테이트 0를 쓰고 싶으면 스테이트 0를 쓴다는 얘기는 포텐셜 웰에 전자를 충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스토리지 캡에 데이터 제로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비트라인에
0V를 인가하고 0V 인가하고 워드라인은 5V로 있었고 플레이트에다가 5V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트랜스퍼 영역에 5V 인가했으니까 포텐셜의 모습이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영역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전자가 어디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 비트 라인에다가 0V를 인가했으니까 전자가 여기까지 차는 거죠. 이만큼 차죠. 그럼 이 전자가 이쪽 오른쪽 플레이트에 이쪽 트랜스퍼 영역에 포텐셜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어디까지 차겠어요? 자연스럽게 전자가 옆으로 차고 넘치겠죠. 이렇게 앞으로. 전자가 이렇게 차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워드라인을 5V에서 0V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전자가 이렇게 되죠. 차지가 여기 있던 차지가 여기 있던 차지,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트랜스퍼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스테이트 우리가 제로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제로가 라이팅 된 거죠. 그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상태는 지금 뭔가면, 요 상태는 지금 이 상태는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스토리지 영역에 어떤 거예요? 전자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비어 있는 거라고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플레이트 밑에 여기에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죠. 비어 있는 상태. 전자가 없는 상태. 반면에 지금 이 상태는 뭔가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넣는다면 이 스토리지 플레이트 밑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얘를 스테이트 제로라고 부르고 얘를 스테이트 1이라고 부르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차지 트랜스퍼 디바이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빈 상태에서 이 차지가 트랜스퍼 영역에 앉아 스토리지 영역에 전하가 없는, 즉 완을 라이팅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thermally generate 된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공급이 되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요. 그죠? 왜? 플레이트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로 써놨던 데이터가 0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혼선이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1은 휘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1이 데이터 0으로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뭘 필요로 해요? 리프레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리프레시 하는 작업. 이 우물에 thermally generated 된 일렉트론으로 에러로 전자가 생기면 이거를 빼내는,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제거하는 작업을 갖다 우리가 DRAM을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을 자동적으로 어떤 클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작업이 DRAM에서는 필요합니다. SRAM 셀을 한번 볼까요? SRAM 셀 보기 전에 여기 지금 강의 노트에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트렌치를 판 다음에 여기 폴리실리콘을 덮고 밑에 SiO2를 이렇게 깔아 가지고 정전 용량 크기를 키워서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트랜지스터를 옆에다 만들고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CS 캐패시터를 만들게 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캐패시터를 좀 위로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스택트형의 캐패시터를 트랜지스터 위에 올리는 어떤 핀 구조의 캐패시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이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하나로 구성된 게 DRAM 셀의 모습입니다. 그죠? 다음 토픽은 EPROM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그 기본적인 구조는 SiO2 위에 메탈이 올라가 있어요. P-타입 실리콘이에요. 이게 이제 뭐 MOS 구조죠. MOS 구조인데 여기에 한층 더 절연막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메탈을 또 올렸어요. 메탈과 인슐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메탈층 밑에 절연막 밑에 다시 메탈 밑에 다시 절연막, 그 밑에 실리콘,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기 게이트를 컨트롤 게이트라 그래요. 이 내부에 있는 메탈 게이트를 플로팅 게이트라 그래요. 플로팅 게이트. CG는 컨트롤 게이트, FG는 플로팅 게이트.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단자는 여기 컨트롤 게이트랑 여기에 소스를 만들고 드레인을 만들면 이게 소스, 드레인이 되겠죠. 플로팅 게이트는 말 그대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플로팅 상태에 그대로 둡니다. 플로팅 상태로.
그래서 외부에서 컨트롤 게이트, 연결되는 컨트롤 게이트가 있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단자, 그 다음에 기판, substrate, 그죠? substrate, 그 다음에 source, drain. 이런 구조를 뭐 EPROM 혹은 플래시 메모리 구조가 되는 거죠. 동작 원리를 볼 것 같으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물론 이제 컨트롤 게이트에다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되는 전압을 인가를 해서 VDS에다가 프로그래밍 볼테이지라 그러는 강한 전압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고, 소스를 떠난 전자가 이제 드레인을 향해서 오게 되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양의 전압이 인가됐기 때문에 채널 영역을 따라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드리프트가 되겠죠. 그러면 드레인 영역에 도달한 이 전자들은 만약에 드레인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개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요? 핫 일렉트론이 만들어지죠. 핫 일렉트론.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 흐르니까 이 일렉트론들이 중에 일부는 뭐 기판으로 드레인으로 빠지게 되고, 일부는 넘어서는 안 될 여기 옥사이드를 터널링을 해서 메탈 쪽, 플로팅 게이트 쪽으로 일렉트론이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여기 채널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핫 일렉트론이 되면서 얘들이 터널링을 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산화막, 게이트 산화막을 터널링해서 넘어온 전자들이, 여기는 지금 메탈이고 여기는 유전체니까 전자교육에서 배운 대로 메탈과 유전체의 경계면에 이 넘어온 전자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핫 일렉트론이 돼가지고 게이트 산화막을 터널링으로 넘어올 적에는 뭐 워낙 지네들이 에너지아틱하니까 넘어왔지만, 일단 넘어오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죠. 여기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텐셜 베리어에 갇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는 컨트롤 게이트에다가 원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라고 생각한 그 전압, 뭐 0.7V, 0.7V를 인가를 해도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음의 전하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 음의 전하 때문에 얘네들을 컴펜세이트 하고 여기에 인버전 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펜세이트를 해줘야 할 음의 전하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컨트롤 게이트에 인가해야 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증가한 셈이 되죠.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볼테이지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런 경우,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라이팅을 했다 그래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threshold 볼테이지가 일단 커지게 되면 이제 컨트롤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제로 스테이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프로그래밍 했던 이 일렉트론을 내가 지울 수 있다면 threshold 볼테이지는 다시 원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럼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컨트롤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와 이 유전체 사이에 저장되는 이 일렉트론들은 한번 여기에 사로잡히면, 여기에 저장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걸 지우지 않는 한 전원을 끄더라도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는 threshold 볼테이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전압을 인가해주면 전류가 도통을 했었는데, 일단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threshold 볼테이지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VT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데이터를 라이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전부 빼내야 되는데,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스와 컨트롤 게이트 사이에 강한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여기 있는 전자를 이로 또 빼요. 역시 터널링 방식으로 빼는 방식으로, 특별히 이 터널링을 파울러 노드하임 터널링이라고 그러죠. 노드하임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방식으로 터널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웁니다.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전부 빼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강한 전기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핫 캐리어가 만들어지면 이 핫 캐리어에 의해 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도 증가하고,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하면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쪽으로 터널링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게이트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FET로서의 그 장점이 전부 사라진다. 골치 아픈 문제다. CMOS 같으면 레치업이 생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학기 초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핫 일렉트론을 우리 인간이 잘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라이팅 하는데 비휘발성 메모리의 threshold 볼테이지를 영구히 바꿔버리는, 영구히 바꿨다가 또 파울러 노드하임 터널링을 통해서 영구히 또 원상 회복시키는, 데이터 라이팅을 했다 데이터를 이레이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일렉트론 효과를 이용하는구나. 인간은 참 영리합니다. 그죠? 네, 그거를 오늘 한번 깨우치게 됐을 겁니다. 되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SRAM 셀이에요. 아까 봤던 메모리 블록에
이 메모리 블럭에 각 셀을 이제 SRAM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SRAM은 여러분이 배운 로직 디바이스에 있어서의 래치죠, 래치. 인버터 두 개를 묶어놓은 인버터 두 개를 엮어서 이 출력을 여기다가 묶고 여기 출력을 여기다 묶는 이런 구조를 SRAM 셀이라고 그러죠. SRAM 셀.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의 트랜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CMOS로 구현한 그림인데 지금 PMOS, NMOS, 인버터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 인버터를 구현을 하고 여기 인버터를 구현을 한 다음에 이쪽 인버터에 출력단을 이쪽 인버터에 입력단에 연결하고 이쪽 인버터에 출력단을 이쪽 인버터에 입력단에 연결하고 여기에 이제 패스게이트를 연결을 해서 트랜지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0 트랜지스터라고 그러죠. 60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마다 트랜지스터가 6개씩 구성이 돼 가지고 하나의 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적도의 면에서 D램에 비해서 6배 정도가 4배 정도? 4배 정도가 더 집적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SRAM은 D램과 달리 데이터가 래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리프레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에서 훨씬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파워용 디바이스로 PNPN 다이오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PN 다이오드, 이거를 어떤 사람은 SCR,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또 어떤 사람은 얘를 사이리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리스터. 구조는 PNP 바이폴라에 다시 N을 하나 더 붙인 거죠. PNPN 다이오드. 그래서 얘를 에노드라 그러고 얘를 캐소드라 그러고 P를 게이트를 회로적으로는 에노드와 캐소드의 다이오드의 게이트가 놓여있는 이런 표기법을 씁니다. 이 PNPN 다이오드는 PNP 바이폴라와 NPN 바이폴라 두 개가 겹쳐있는 모습이죠. PNP 바이폴라 하나랑 NPN 바이폴라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니까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P N P
NPN 뭐 이런 거지. PNP, NPN. 이게 애노드, 캐서드. 얘네가 게이트. 표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PNP 바이폴라와 이게 애노드고, PNP 바이폴라의 베이스가 NPN 바이폴라의 컬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1, 얘를 Q2라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C1, 에너드로 들어오는 전류를 I라 그러면 나가는 전류도 I, 게이트 전류, 베이스 전류, Q2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베이스 전류. 우리의 그 당면한 과제는 뭔가면 파워용, 전력용 스위칭 소자에 있어서 온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온 상태에서의 저항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온 상태에서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컬렉터 도핑을 높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 시리즈 저항 값이 적어지니까 컬렉터를 높여야 되는데, 컬렉터 도핑을 높이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낮아져요.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 파워용, 전력용 소자에서는 브레이크다운 전압도 높이면서 하이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하이 파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전류도 키울 수 있는 하이 커런트, 그런 소자가 필요한데, 그런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PNPN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표로적인 해석을 좀 해볼 것 같으면, 게이트가 when gate is 접지를 시켜 놓으면 Q1는 off가 되죠.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접지를 시키게 되면은 베이스랑 2m 사이에 턴온 볼테이지 이상이 걸리지 못하니까 얘는 off가 되버리죠. 그래서 IC1과 이게 off가 되니까 이 off가 되니까 IC1은 IB2가 되고 얘는 IC51이 되죠. 리키지 커런트 IC51 이때 Q2 베이스는 오픈이 되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거의 뭐 리키지 커런트만 흐르는 거죠. 리키지 커런트.
Q2에 CO1 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워낙 적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리키지 커런트만 이 정도의 전류만 흐르게 되니까 Q2를 턴 온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Q2가 오프가 돼요. 게이트에 충분히 큰 펄스를 인가하게 되면 Q1이 ON이 되겠죠. IC1과 IB2는 같은 거고, IC1은 Q2를 ON 시키게 되죠. Q2가 ON이 되면, 얘가 ON이 되게 되면 얘가 증폭이 돼 가지고 더욱더 큰 전류가 일로 흐르게 되겠죠. Q1을 더욱 턴온 시키죠. 그래서 이후에 게이트 전압을 제거해도 온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하이 전압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하이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전압을 계속 많이 걸어줘야 된다면 브레이크다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압을 빼내도 전압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아도 계속 이 디바이스, PNPN 디바이스에는 하이 커런트 상태로 유지가 된다. 만일 이 SCR을 턴오프 시키려면 에노드에 제로 볼트 또는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돼요. 음의 전압. 됐어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이 PNPN 다이오드의 I와 V 사이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전압이 인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다가 이제는 브레이크 오버가 돼가지고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